제 남편은 말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술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술자리가 생기면 무조건 출석 도장을 찍는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말입니다. 제 눈치라도 보면서 마시기라도 했죠. 눈치를 보는 모습에 조금 희망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더욱 제 눈치를 보고 살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 저와 손가락 꾹꾹 걸고 약속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절대로 결혼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마시더라도 필름이 끊기지 않을 만큼 딱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시기로 말입니다. 남편은 무려 저에게 각서까지 써서 들이밀었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정말 술이라는 것을 끊기로 결심을 했는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왜 그렇게 진절머리를 쳤냐면요. 그냥 길에서 잠을 잔다거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수준이라면 이 정도로 싫어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정말 술만 마시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개가 되었기 때문에 진절머리를 치면서 싫어했던 것이지요. 아주 조금의 화도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술만 마시면 저와 다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무섭게 굴었어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큰 사달이 날 것 같아서 못 마시게 한 것이었죠. 근데도 왜 결혼을 감행했냐고요? 정말 술이라는 것 딱 하나만 제외하고서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벌이도 괜찮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땐 누구보다 저를 싹싹하게 챙기고 다정스러움까지 겸비한 남자였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이상의 결점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술을 제가 못 마시게 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술을 끊고 운동도 시작하고 건실한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몇 개월 동안 남편을 지켜본 결과 문제를 일으킬 구석이 사라졌으니 평생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세 계획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나이가 젊은 편이라 그런 건지 저희에게는 아이가 바로바로 들어서서 둘이나 낳고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를 둘이나 낳고 나니까 제가 살도 많이 찌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 같이 보는데 매일 할 말이 넘치진 않지요. 거기다가 육아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피곤해 절어있기도 하고, 애들이 남편을 보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놀아달라고도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나 봐요.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돌아왔는데 집에서까지 애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돼? 집에서만큼은 나도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어.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내뱉기 시작하더니 집에서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라나 뭐라나? 여기서 초장에 제가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맥주 한두 캔 정도로만 조절을 해서 마시는 남편을 너무나도 믿었던 거지요. 결혼해서 애를 둘 낳고 사는 동안 술로 사고를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취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 한두 캔 마시는 거야 괜찮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자. 하지만 괜찮다고 냅뒀던 게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어느 날부턴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나면 직장 동료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걸치고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점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돌아오곤 했어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눈치 보면서 마시고 들어오더니 점점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곱게 잠이나 자빠져 자면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어떻게든 소비시켜서 밤 9시에 재우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애들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는 애들을 깨우는 겁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어디 아빠가 왔는데 자빠져 자서 자느라 인사도 안 해. 이것들이 아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워먹은 거야. 애들 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내일 학교 가야 해서 지금 푹 자둬야 하는 거 몰라? 얼른 나와. 학교가 지금 애비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오든 새벽에 오든 벌떡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다시 잤어. 애들 깬다니까. 겨우 잠들었는데 왜 이래? 술 취했으면 당신이나 곱게 자러 가라고.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말고. 뭐라고? 난동? 애들이 누구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나 했더니 내 눈앞에 있었구만. 다들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을 툭툭 거느리니까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일어나서는 짜증을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더욱 화가 났는지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훈계를 빙자한 술주정을 부렸어요.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가 인사 좀 받겠다고 깨우는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 니들이 누구 돈으로 먹고 입고 사는 줄 알아?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애들이 감사합니다.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효도할게요. 하겠냐고요. 저는 겨우 재운 아이들이 일어나서 우는 모습을 보고 속이 답답해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화를 냈지요. 이 화상아.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나 처먹을 것이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랐어?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고. 애들은 졸려 죽겠는데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다음날 학교를 가서도 당연히 일상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남편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본능으로 느낄 건 다 느끼지 않겠어요? 남편이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는데 애들도 당연히 기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잘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잔소리와 핀잔을 더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돈 벌어와서 지를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줬더니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를 무시해? 이것들이 아주 편하게 살아서 감사한 걸 모르지? 제발 그만 좀 해. 애들이 뭘 안다고 붙잡고 핀잔을 주냐고. 예쁘다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화만 내고 있는데 애들이 가까이 가고 싶겠어? 아우 술 냄새. 당신이 맨날 나한테 화를 내니까 애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여줬으면 애들도 당연히 따라했겠지. 허구한 날 술을 처먹고 오는 마당에 뭘 어떻게 떠받들여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제발 곱게 자라고. 결혼할 때 썼던 각서 찾아와? 그깟 종이 쪼가리. 법적 효력도 없는 걸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애들이 술 냄새가 지독해서 피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옷에 술이라도 쏟은 사람처럼 들어와 아이들을 못살게 굴었죠. 가장의 위험을 운운하면서 졸려서 눈을 비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등짝을 때리며 남편을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제발 우리 남편이 정신을 좀 차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 존재한다는 모든 신께 기도를 드린 것 같네요.
거기다가 애들이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학교 진도만 잘 따라가도 곧잘 하잖아요. 꼭 100점을 받아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100점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학년도 아닌데 남편은 100점을 받아오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인데 회초리를 들고 엄격하게 대하니까 아이들이 매일같이 울면서 아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왜 이혼을 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이 술에서 깨면 매일같이 잘못했다고 빌었거든요. 게다가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누구보다 듬직한 아빠이자 남편이었고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전부 짊어지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한 번은 술을 먹고 큰 사달을 내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10수년을 다녀온 회사에서 남편이 글쎄 술을 먹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을 한 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불만이 있었던 회사 상사한테 가서 꼬장을 제대로 부린 겁니다. 상사도 술이 얼큰하게 취한 건지 뭔지 열이 받아서 맞받아치기 시작했고 고성이 오가다가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서로 밀치는 정도만 싸웠으면 모르겠지만 점점 더 격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술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린 남편은 평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거래처 사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친 거죠. 너도 나 무시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 팀장이랑 뒷동거래하면서 호영유자하는 거 나 다 알아. 아니야? 내가 아주 싹 고발할 거야. 자기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사원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당장 경찰서에 와서 자기를 꺼내주라는 등 전부 다 술을 과하게 먹고 필름이 끊어져서 벌인 일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받고 봉변을 당한 거래처 사장부터 시작해서 사원들까지 전부 회사에 불만을 접수하게 되었고요. 회사에서는 남편의 작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좌천을 시켜버린 거죠. 그것도 지방에 있는 관리도 안 되는 공장 현장직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이건 너무한 처사라면서 본인이 한 짓은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기분 나빠서 이런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사표를 내던져 버렸어요. 더 황당한 건요. 남편이 사표를 던지고 받은 퇴직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주점을 하나 차리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니까. 당장 우리 먹고 살 걱정해야 하는데 왜 반대로 하는 거야? 당신이 술집을 차린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랑 같은 일인 거 몰라서 그래?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겠지. 술 그놈의 술. 회사가 나한테 너무했던 거지. 나는 그냥 가볍게 투정만 부리고 팀장이랑도 크게 싸운 거 아니었다니까. 회사가 그동안 날 우습게 보고 무시했었으니까 이 기회에 그만두게 하려고 술수를 쓴 거라고. 회사에서 당신이 뭐라고 우습게 보고 무시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동안 해온 작태가 있으니까 더는 못 봐주겠다고 좌천을 보내버린 거지. 여보, 내가 술 먹고 실수했던 거 전부 잘못했어. 근데 이번만큼은 나 제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게. 저에게 잘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은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술을 먹고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잘린 게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는지 이제는 정말 일말에 고삐를 잡지도 않고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이니까 아이들의 아빠니까 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달라졌죠.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매일 난동을 부리니까 잠도 설치고 학교에서 집중도 안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싫어. 첫째 아들이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뭘 더 봐줄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결국 술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썼던 각서까지 찾아와 들이밀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봐. 당신이 당신 손으로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쓴 각서야. 결혼만 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10수년째 바뀐 게 없어. 아유,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건 절대 안 돼. 나랑 이혼하면 애들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계속 변함없이 술을 마신다면 당연히 나는 당신이 버리고 애들만 챙겨서 나갈 거야. 와, 당신 진짜 배신이다. 내가 월급 따박따박 줄 땐 이런 소리도 못하더니 결국 너도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물론 남편이 월급을 따박따박 줄 땐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죠. 그래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점을 차린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점에는 손님도 없고 매일 파리만 날렸거든요. 남편이 주점에서 손님을 기다릴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처마시고 있는데 손님이 어디 들어올 마음이나 생기겠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두고만 봐서는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고 제대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애들 데리고 친정에 있을 테니까 술 끊고 나면 말해. 지금 나랑 별거를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결혼까지 해서 부부로 산 시간이 있는데 별거를 하자는 소리가 쉽게 나와? 별거 안 하면 매일같이 폐악질을 부리는 당신 꼴을 참으면서 살라는 얘기야?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대. 집에 돌아오기가 싫다고 하더라. 내가 이혼 서류 들이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술 끊으라고. 그러면 내가 뭐 고개라도 숙이고 잘못했다고 기어 들어갈 줄 알아? 당신 마음대로 해. 어디 한번 집 나가서 잘 살아보라 이거야. 남편은 자존심만 센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별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마 저를 붙잡지 못하고 집 나가서 살아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둘을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 산 시간이 꽤 되었어요. 나이를 먹으니 혼자 사는 것이 적적했는데 손주들이랑 같이 살면 오히려 시끌벅적하고 좋겠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와 아이들을 받아주셨지요. 물론 별것까지 하게 된 속사정을 듣고는 많이 마음 아파하셨지만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면서 제 선택을 존중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 너와 10수년을 얼굴 맞대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아유, 그동안 김서방이 싫은 모습만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받아줘야지. 우리 손주들 애빈데 말이야.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 생활은 정말로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애들 교육상 좋지도 않은 모습이었고 애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양심에 찔리곤 했었거든요. 술을 먹고 개가 된 남편의 모습을 어느 누가 기꺼이 예쁘다 해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남편과 부딪힐 일이 없자 마음의 안정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고요. 오죽하면 저에게 아빠랑 같이 살기 싫다고 평생 할머니랑 살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으니 술을 끊고 나면 연락을 해라. 술을 끊어야지만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처음 별거를 시작했을 때 우리 남편은 혼자 지내니까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살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에 제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아예 꽁꽁 숨기고는 너무너무 좋다고 징직에 이럴 걸 그랬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하지만 딱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슬그머니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이 개판이야 아주.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다는 걸 깨달았어. 나 이제 술도 안 마셔.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다. 집으로 돌아와주면 안 돼? 내가 앞으로는 술 절대로 안 마실게. 아무래도 빨래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집안일까지 전부 남편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데 그 생활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남자들은 수동적인 인간들이라 시키는 일만 해내는 부류잖아요. 옆에서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찾아서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거기다가 주점 장사는 안 되지. 날이 갈수록 자존감은 깎여내려가지. 결국에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설득한 이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번듯하게 아이들과도 놀아주던 남편이 또 개차반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쓴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절대로 술 안 마시겠다고 하더니만. 진짜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지. 금주 클리닉이라도 다니는 성의를 보이던가. 이대로는 못 살아? 저는 남편에게 너 같은 거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를 친 뒤 다시 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친정에서 짐을 빼지 않았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글쎄 술을 마시고는 친정까지 찾아와서 아주 지랄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이제는 눈에 정말 뵈는 게 없는 건지 뭔지 어떻게 장모님 앞에서 술이 취해서 개가 된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열이 뻗쳐서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큰 소리를 내셨었어요. 그 난리를 친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남편을 보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직장도 다니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불편한 줄도 모르고 자빠져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심해 보였겠죠. 첫째 아이가 정말 귀찮다는 듯이 남편의 배를 발로 툭툭 차더니 남편을 깨우더라고요. 아빠, 여기서 자고 있는 거 추해도 너무 추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주무세요. 도대체 남의 집 앞에서 왜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이 남편에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으로 들렸나 보더라고요. 남의 집이라는 말이 빗으로 박힌 건지 뭔지 남편이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주점을 차리고 저희 부부가 별거를 한 지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남편은 애들 교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돈이 없는 건지 뭔지 교육비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지요. 애들 교육비만큼은 잊지 않고 보내주더니 왜 몇 달째 소식이 없어? 당신이 최소한의 아빠 노릇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돈이 있으면 보냈지. 지금 주점 망하기 일부 직전이야. 빚까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 교육비를 보내. 그러길래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잖아. 그럼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보탤 생각을 해야지 뭘 하는 거야. 가게 보증금이 남아있을 것 같아.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시점에 보증금도 다 까먹었지. 제가 통화를 하면서 열을 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슬쩍 엿들으시고는 가게 꼴이 어떻길래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파리만 날리는지 한번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가게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어서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가봤는데 일단 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가게가 큰 편은 아니라서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을 쓴 건지 뭔지 가게 자체는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보는 순간 친정엄마와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우리 남편이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닌데 메뉴가 말이에요. 수십 가지나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데 두루치기도 팔고 뭐 피자도 팔고 있으니 너무나도 애매한 거죠. 장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료를 엄청나게 사둬야 하고 손님이 없어 유통기한이라도 지나게 되면 전부 폐기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남편이 나름 적어두었다는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재료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 매출은 또 나오지도 않고요. 그만큼 버리는 재료가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에 신이 와도 수익이 나기 힘들지 않겠나? 자네가 정말 돈을 벌 마음이 있다면 내가 조금 도와주겠네. 저희 친정엄마가 손맛이 좋아서 예전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기도 했었거든요. 류마티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바람에 장사를 접었지만요. 아무튼 친정엄마는 메뉴를 전부 바꿔야지만 손님이 붙어도 붙을 거라면서 머리를 싸맸고 메뉴를 수정하셨어요. 술 안주로도 괜찮고 밥으로 때우기에도 괜찮은 몇 가지 메뉴만 추려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존심이 센 남편이 당연히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남편도 아주 귀담아 듣더라고요. 인테리어 자체는 세련돼서 손을 볼 필요는 없었지만 한식집에 더 어울리는 우드톤 분위기라서 친정엄마는 고민 끝에 메뉴를 수정하셨습니다. 결국 주점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떼어버리고 김치찌개 집으로 탈바꿈을 시키셨어요. 반찬 가게를 오래 운영을 해오셨던 친정엄마라 그런지 김치를 아주 기깔나게 담그시기도 하고 김치찌개는 뭐 남편이 만들기에도 쉬운 메뉴였으니까요. 목살을 듬뿍 넣어서 밥으로 먹어도 든든하고 술안주로도 먹어도 속이 확 당기게 메뉴를 구성하셨지요. 오후 5시 이후에 가게 문을 열었던 남편은 김치찌개 집으로 탈바꿈을 한 뒤 점심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 가게 주변에 직장이 꽤 많아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밖에 나와서 점심을 사 먹곤 했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뭔지 장사가 슬슬 잘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김치찌개는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담은 메뉴이기도 하잖아요.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해장하기에도 좋고 간단하게 밥으로 먹기에도 좋은 메뉴였으니까요. 입소문이 솔솔 타고 퍼진 건지 뭔지 저희 친정엄마가 장사가 안정될 때까지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이내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음에도 가격 자체가 다른 가게에 비해 높지 않으니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딱 좋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메뉴가 술안주로 딱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녁 장사가 끝이 나면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찌개에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남편 새끼가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완벽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죠. 장사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나랑 엄마가 노력해서 가게를 탈바꿈 시켜놨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술을 퍼먹어. 그래 도와준 건 고맙다 이거야. 그런데 이 정도는 나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나라고 못할 줄 알아? 나 혼자서도 이만큼 키울 수 있었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혼자 운영하면서 애들 교육비나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은 다시 한번 가게를 말아먹고 말았어요. 원래 음식이라는 것은 손맛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친정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에서 일단 돈이나 벌고 보자는 남편으로 바뀌었으니 그 맛이 날 리가 없지요. 거기다가 남편 새끼는 손님이 없다면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찾아오면 자꾸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한 병씩 들이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취한 얼굴로 혀까지 꼬여서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실수를 하기 일쑤였어요. 김치찌개집 사장이 바뀌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다시 주점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남편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는 친정집으로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니 갑자기 왜 파리만 날리는지 모르겠다니까. 애들 교육비도 못 주게 생겼으니까 가게에 와서 좀 도와줘.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자네가 답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네만 내가 딱 한 번만 도와주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무언가의 사인을 받으시고는 남편의 가게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겠다면서 출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저도 친정엄마만 보낼 수 없었기에 같이 김치찌개 집으로 출근을 했고 가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지요. 점심시간에 와서 인원수대로 김치찌개를 주문하면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붙였어요. 거기다가 인터넷에 리뷰를 올려주면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는 이벤트도 시작하게 되었지요. 다시 저와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주문도 빠르게 받고 음식 맛까지 이전처럼 돌아오게 되었으니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번번이 가게에 손님이 떨어질 때마다 서비스를 하나씩 제공하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랑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가게 직원들까지 채용을 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호황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술을 먹지 못하도록 내내 옆에서 감시를 했고요. 남편도 돈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주점이었던 가게에서 시작을 했지만 돈이 점점 쌓이자 옆에 큰 상가를 얻어서 크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늘어나고 찌개집이다 보니까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그런 건지 손님을 쉴 새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떼돈을 벌게 되었지요. 정말 오바를 조금 보태자면 돈이 굴러오는 소리가 대구르르 하고 귓가에 쉴 새 없이 울리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늘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여기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환장한 여자였거든요. 그동안은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지, 주점은 망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혹시라도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연락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지냈거든요. 정말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절에도 오지 말아라, 생신에도 보지 말자 하면서 돈 내놓으라 할까봐 무서워서 저희를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게 장사가 잘 되고 확장 이전까지 하니까 갑자기 빈대처럼 들러붙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제가 남편이랑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부 사이에 별거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쓰라려서 그 얘기 듣고 잠도 못 잤다는 거 아니냐? 돈 잘 버는 우리 아들을 왜 무시하냐? 네가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 술을 좀 먹을 수도 있지. 돈만 잘 가져다 주면 장땡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게 돈 잘 버는 아들이 돈 빌려달랄까 봐 무서워서 수년간 연락도 끊어놓고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과거가 무엇이 중요해. 지금 당장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손주들도 말이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모양 저 꼴이야. 누구 덕분에 공부하고 있는 건데 지혜비를 무시하냐 이 말이다.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더라. 어머님이 수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못 알아보죠. 애들 어릴 때 몇 번 본 게 다인데 기억이나 하겠어요? 남편이 어떤 식으로 제 욕을 하고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지요. 아유,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네가 친정에 얹혀 살면서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저 모양이 된 게지.
아니 그럼 사돈 어른이라도 애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모녀가 아주 쌍으로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저희 친정 어머니까지 운운하시는 건 너무 선 넘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트집 잡으시는 거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돈도 이렇게 잘 벌면서 어찌 시애미 생각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니? 여태까지 안 한 효도 한 방에 받아야겠다. 앞으로는 말이다,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도록 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술독에 빠져 살면서 저랑 별것까지 하는 와중에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도 돈 없다고 하면서 남편 보고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보라고 무시를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랬었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가게도 확장 이전을 하니까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없나 살피러 온 시어머니가 염치도 없고 뻔뻔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왜 용돈을 보내드려요. 힘들다고 연락할 때는 개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효도를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용돈 드린다고 살림이 빠듯해지는 것도 아닌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엄마라며 챙겨드리자고 말을 하는 남편이 반푼이처럼 보였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 월세 내고 재료 사고 당신 경영에는 관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용돈을 드리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물론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을 뺀다고 해도 워낙 많이 남긴 했지요.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고 교육적인 지원도 빵빵하게 해주고 싶고 유학도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벌써 중학생인데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돈을 모아서 아들들에게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누구에게 용돈을 주자고 옆구리를 찌르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알겠어요. 그렇게 용돈 타령하시니까 달에 30만 원 보내드릴게요. 30만 원? 고작 3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아니, 사돈 어른 가게에서 월급을 받아간다며. 나도 달에 300만 원씩 달란 말이야. 저희 친정엄마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월급을 받아가시는 거죠. 그럼 나도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할 테니까 월급으로 달라 이 말이야. 저기 보니까 직원 구한다고 붙여놨던데 내가 와서 일을 하마? 우리 시어머니도 집안일이라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인데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말을 했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가게 일은커녕 하루 종일 방해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근데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니? 손님이 오는 게 신기하다. 원래 이런 찌개집에서는 반찬이 7, 8종류는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1인분에 8,000원짜리 찌개 팔면서 반찬을 7, 8종류나 만들어서 주면 가게 망해요, 어머님. 손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굴어서 손님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일도 허다했고 가게에 오래 왔던 단골들은 시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저 직원을 자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한켠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손님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뻔히 직원 앞치마 메고 손님이 왔는데도 TV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월급도 없어요.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무슨 배짱으로 시애미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월급을 왜 안 줘? 왜? 내가 일주일이나 와서 일을 했는데? 너 지금 나를 종 취급하는 게야? 내가 네 입맛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씩씩거리면서 앞치마를 던지고 나가버린 시어머니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당당한 모습으로 가게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식재료를 옮기고 있었던 와중이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저에게 오더니 뭔 종이 하나를 들이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뒤집어서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황당하게도 이혼 서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 지금 저랑 남편 이혼하라고 이 서류 작성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거기 도장만 찍으면 되게 내가 다 적어놨다. 그만 내 아들 식당에서 손 떼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 말이야. 여기 월 순수익이 얼만데 나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고작 30만 원으로 퉁을 치려고 해. 내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만 하면 이 돈이 다 내 거 아니겠냐. 우리 아들 옆구리에 딱 끼고 살면서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살라고 그런다. 아, 너네 어차피 별거 중이라는데 짐 뺄 것도 없고 서류만 정리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좋냐. 딱이지 뭐야. 제가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피식 소리를 내니까 시어머니가 깔깔거리면서 지금 실컷 웃어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무시한 만큼 너도 허덕이면서 살게 될 거다. 내가 손주들 양육비도 아주 조금만 주라고 할 거거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감히 네가 하늘 같은 시댁을 무시하고도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어머님, 정말 이 결정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뱉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도 괜찮으시겠냐고요. 아니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니? 네가 걱정이겠지. 식당 명의가 우리 아들 건데 내가 왜 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냐 이 말이다. 우리 아들은 나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살 텐데 너는 이제 돈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지내겠구나. 고소하다 아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뒤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도 기가 찬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며 크게 웃으면서 말을 해드렸어요. 이 식당 명의가 누구 거라고요? 아줌마 아들 거라고요? 아닌데요? 이 식당 명의 저희 친정엄마 건데요? 댁 아드님께서요, 보증금 다 까먹고 돈 없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게를 팔았거든요. 저희가 마더 테레사예요? 순진하게 대가 없이 김치찌개집을 도와주게. 월급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이 생고생하면서 가게 운영을 돕겠냐고요. 우리 가게니까 열심히 한 거지. 뭐라고? 이 가게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고? 사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기가 먹었어요? 댁 아드님이 가게 팔았다고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우리 가게니까 이만큼 살려둔 거라고. 그게 아니면 뭐하러 미쳤다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쏟아? 우리 집 손맛을 왜 전수하겠어.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차리 비었다고 겉모습을 쓰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가게가 왜 네 엄마 거야? 아,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정말. 댁 아드님께서요,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술값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가게 팔겠다고 가게 인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월급만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대요. 우리 친정엄마가 찌개집으로 탈바꿈하면서 인수를 했죠. 댁 아드님은 이렇게 가게가 잘 될 줄도 모르고 냉큼 사인했고요. 그러면서 계산대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던 사업자 증명서를 시어머니 앞으로 들이밀었죠. 대박 김치찌개 사업주 윤홍주라고 저희 친정엄마 이름 3글자가 딱 써진 걸 보고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사업자 증명서 보이시죠? 우리 친정엄마 이름 딱 보이는 거? 원하시는 대로 이혼? 내가 해드리지 뭐. 그러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시어머니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니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빼앗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보다 키가 훨씬 컸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서류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식재료를 옮기다가 큰 소리가 나니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뛰쳐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말을 했어요.
글쎄, 너네 엄마가 너랑 나랑 이혼하라고 갈라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냉큼 도장 찍었어. 너는 오늘부터 해고니까 이만 우리 가게에서 나가줘. 뭐라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갑자기 이렇게 이혼이라니. 난 동의한 적 없어. 글쎄, 당신 도장까지 잘 찍혀 있던데? 이런 법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너 이제 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내 말 안 들려? 이 반푼이 술주정뱅이야. 그동안은 내가 우리 애들 보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우리 애들이 너랑 같이 사는 거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 애들이 싫어해서 그동안 너랑 별거하고 있었던 거야. 개뿔도 없는 새끼가 자존심만 높아서는 아주.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 다 거품을 물듯이 시퍼렇게 질렸는데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개판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보증금을 다 까먹을 동안 도대체 뭐라고 산 거야? 장사 하나 똑바로 못해서 가게를 날려먹어? 이게 다 얼마짜린데? 뭐라고? 그게 지금 엄마 입에서 나올 소리야?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이혼 서류는 왜 들고 와서 이 사달을 내? 네가 똑바로 못해서 생긴 일인데 이걸 또 내 탓을 한다고? 아유, 이거사. 내가 너랑 연락을 끊었어야 했는데. 평생 끊고 살지 그랬어. 그럼 돈 욕심이 나서 왜 내 인생까지 나락으로 빠뜨리냔 말이야. 그러고도 내 엄마야? 저는 한심하게 그 둘의 꼴을 지켜보다가 그 길로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해버렸고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있는데 이 절호의 찬스를 제가 왜 놓치겠어요? 무르긴 뭘 물러. 소송이라도 불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나한테 줄 위자료 있어? 양육비 내가 달라는 만큼 줄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잠자코 꺼지라고. 그러니까 아주 입 꾹 다물고 미련이 철철 남은 얼굴로 떠나더라고요. 저는 이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친정엄마랑 가게를 잘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지요. 근데 글쎄 그게 그렇게 억울했나 보더라고요. 이혼한 남편과 이전 시무가 일이 마무리된 지 6개월쯤 지나서 한창 바쁠 시간에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여기는 뭐 좋은 꼴 보일 게 있다고 찾아왔대요.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밥 먹으러 온 거니까 김치찌개나 2인분 줘. 내가 당신들한테 음식 내어주기 싫은데 손님으로 왔다고 하니까 이번엔 줄게. 대신 돈은 2배로 받을 거야. 그러더니 코웃음 치면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음식을 가져다 주니까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5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전 시어머니가 끼악 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시어머니 무슨 연극 배우라도 된 것 마냥 소리를 치면서 발광을 하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게 위생 뭐야 아주. 어떻게 음식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절대로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겠네. 아주 더러워 죽겠어. 가게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위생만큼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시니 CCTV를 돌려볼게요. 그 말에 당연히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헉소리를 내더라고요. 원래 저희 가게에 CCTV가 없었거든요. 이혼을 한 뒤에 저놈이 술을 처먹고 찾아와서 난동이라도 부릴까 봐 무서워서 CCTV를 달아놓고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경찰 불러서 CCTV 확인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전 시어머니가 준비해온 통에서 이물질을 쑥 집어넣는 게 딱 포착이 된 거죠. 아니 다 큰 어른이 무전취식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네요. 이거 영업 방해로 고소해도 되죠? 명예훼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총 동원해서 저 사람들 아주 콩밥 먹여주세요.
제가 고소를 운운하자 이전 시어머니 전 남편은 둘 다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앞으로는 얼굴도 안 비추겠다고 읍소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다면서 고소만은 절대 피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작 벌금 때문에 아이들까지 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경찰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부정도 없는 놈을 뭐 한다고 봐주겠습니까? 바로 고소 때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어서 벌금형을 받았고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관심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에게 양육비며 뭐며 꼬박꼬박 보내고는 있어요.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게 운영 잘하고 있고 똑똑한 우리 첫째 아들은 조만간 유학길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저와 같은 삶을 살진 않으시겠지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치워버리시길 바라고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